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좀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책 한 권이 좀 놓여져 있는데요. 책 제목이 할아버지와 1차 세계대전과 나,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은 니콜라우스 뉘첼이라는 독일의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의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런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고 특히 우리가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걸 굉장히 좀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방송에서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 저자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니콜라우스 뉘첼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 출판사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좀 모시게 됐는데요. 니콜라우스 뉘첼 선생님 이렇게 급하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Ich bedanke mich für die Einladung.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네, 먼저 우리 한국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본인 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청취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한국엔 첫 번째 오신 겁니까? 한국에 처음이시고 그리고 네. 아시아에도 처음이시라고 하네요. 소감이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책의 주제가 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가 굉장히 좀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곧 우리 가족, 나의 문제일 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이 책을 써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어서 한국에 오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첫 인상, 한국에 오셨을 때 첫 인상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냥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역사랑 자기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책에서 바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하시네요. 네. 이제 니콜라우스 뉘첼 선생님께서는 독일의 이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면서 청소년 교양 서적을 주로 쓰는 이제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저작을 남기시면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독일에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받으시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양대 비교역사 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경을 넘어서는 어린이 청소년 역사책 청소년 부문 대상에 선정돼서 이번에 이제 수상을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왜 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한테 주목을 하고 왜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렇게 청소년한테 집중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쓰게 된 게 많이 우연에 좌우됐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이 저널리스트시고 책을 쓰고 싶어서 이제 출판사랑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출판사 쪽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책을 어린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걸 쉽게 설명돼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간추려지진 않은 그런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책의 컨셉은 사실 모든 연령을 위한 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살의 이모나 고모가 14살짜리 조카한테 선물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우면서 아이들에게도 쉽게 어떤 전문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 그것이 본인이 쓴 책의 컨셉이라고 하십니다. 네. 예, 저도 지금 뉘첼 선생님께서 쓰신 다리를 잃어버린 걸 기념합니다.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 종사하는 분야가 뭐 평화, 국제 이런 문제여서 저도 좀 1차 세계대전에서 조금은 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청소년을 위한 책이 아니고 청소년과 어른이 같이 읽으면서 이런 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그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합니다. 그 이제 원제는 1차 세계대전과 할아버지의 의족이라는 그런 이제 그 원 제목이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 어떤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들은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전쟁에도 나가셨었고 뭐 나치를 지지하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와 뭐 심리적으로 가깝다거나 그렇게 많이 친했다거나 한 건 아니셨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실 때 이제 어머니와 또 자기의 아이들과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이제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리첼 선생님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자식들이 그거를 되게 재밌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같은 테이블에 손주와 조부모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갖고 재밌게 듣고 있다면 나도 내 할아버지와 뭔가 연관이 있고 나도 내 할아버지가 했던 일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되게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이 제목에서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제 전쟁에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3주 후에 다리에 부상을 입으시고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그때 만약에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1, 2년 후에 전쟁에서 할아버지가 전사를 하셨다면 가족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엄마를 낳을 일도 없었겠고 그 엄마한테서 본인이 태어날 일도 없었겠고 또 나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한다는 제목을 생각해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역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그 가족사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가족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 그 주인공이 이제 아우구스트 밀러. 인데 이 아우구스트 밀러가 오늘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니콜라우스 뉴첼 선생님의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뉴첼 선생님의 어머님이 이제 뉴첼 선생님의 이제 자제분들한테 뉴첼 선생님의 그 자제들한테는 이제 증조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이 증조 외할아버지와 그 외할머니가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나치도 지지했고 가담했고. 이게 이제 오늘날 독일 청소년들, 독일 어린이들 듣기에는 굉장히 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관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자제분들이 그 할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좀 보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작 이제 자녀들께서 책을 쓰고 나서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고. 그 당시엔 재밌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니첼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대요. 당신 정말 용기 있다. 어떻게 당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치당에 가담을 하고 나치를 지지했던 거를 그렇게 그런 개인적인 역사를 책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본인 항상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 50% 혹은 60%의 독일 사람들이 다 나치당을 지지를 했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독일 자체 내에서 나치 역사가 굉장히 타부시 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터부시 되어 있고 뭐 이런 그 나치 문양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어디다 표시하는 게 아직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를 가지지 않은 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인정하고 밝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게 있을 수 있었는가 이제 이 관계를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뭐 1차, 2차 세계대전 또 그 과정에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그런 악행에 가담하는 걸 보고 한나 아렌트인가요? 이제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제2의 30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양상을 띄었고 그걸 관통하는 것이 바로 당시 독일인들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폭력의 내면화 그리고 어떤 그 쇼베니즘, 그러니까 맹목적 그 애국주의 내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것이 1차 세계대전도 발발한 지 100년이 넘게 지났고 나치 독일이 패망한 지도 이제 70년, 올해 이제 70주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 여전히 독일 총리, 대통령, 책임 있는 독일 정치인들은 과거 나치의 만행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 오늘날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독일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사과하고 속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생각하시기에 80%나 그 이상 되는 독일인들이 아직까지 독일의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보신대요. 근데 이 책을 내시고 나서 이제 학교에도 강연 초청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이제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조상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뭐 매년 프랑스로 여름에 휴가를 가시지만 뭐 독일이 폴란드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를 침공했던 역사나 아니면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책감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 이제 지나간 일로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개인으로서 혹은 사회나 국가 동시에 사회나 국가의 일원으로서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온 기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거는 내 지금의 삶에도 유효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책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흑역사, 이제 한국에서 흑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굳이 뭐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 가족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 좋았던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던 그런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이 좀 많이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이 뭐 70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사과하고 또 배상하고 계속 그러느냐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독일의 과거사가 한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 청산의 문제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가 굉장히 좀 흥미롭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세기, 그 이전 세기부터 2세기 동안 굉장히 그 이제 유럽 패권을 놓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날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큰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치러왔던 독일과 프랑스가 오늘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요? 그 배경과 이유는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파라독스 같으면서도 그 관계가 다시 좋아진 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명이 있는데요. 항상 프랑스 문화는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존중받고 굉장히 높은 고급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궁정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프랑스어만 사용할 정도로 프랑스 문화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일단 독일 사람들한테 있고, 근데 이제 수수께끼 같은 것은 그러면서도 어떤 대물림된 또 증오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책 안에서 이제 할아버지도 불어를 배우셨었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불어를 배웠다는 그런 증명서까지 받으셨지만,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전쟁에 나가서 프랑스 젊은이들을 동년배 프랑스 젊은이들을 죽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감정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프랑스와 독일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같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또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뭐 관광객 교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끼리의 교류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측면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면에 어떤 원래부터 있었던 프랑스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시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프랑스랑 독일은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힘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정의 관계를 이제 다시 지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역시나 그 2차 세계대전 때 적대국이었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독일보다 아직 많이 뒤처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와의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관계는 프랑스와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하세요. 네네. 네.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일본이 한국을 비슷한 눈높이로 보느냐가 굉장히 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키일 것 같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관찰하신 거고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라고 하시는데 거의 90%의 독일인들이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이 아니면 뭐 독일이 폴란드나 러시아보다는 훨씬 낫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더 부강하고 훨씬 머리도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한테 약간 그런 습성이 있대요. 다른 민족들이 약간 좀 깔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랑 뭐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더 회복이 어려운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비슷하게 부강하고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일이 이제 같은 눈높이로 이제 봐주고 더 관계를 쉽게 개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뭐 경제력, 군사력, 흔히 얘기하는 국력의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그 국민들, 사람들의 인식의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인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이고 그런 1차 대전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3제국을 만들어서 정말 그 유럽 정복 더 나아가서 세계 정복을 꿈꿨던 그런 이제 그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뭐 독일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건 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질서. 그래서 독일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 독일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다윈의 그 진화론을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그런 적자 생존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작 그렇게 강한 독일, 제국을 꿈꿨던 독일은 망했고 오늘날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뭐 야국 강식이나 뭐 정글 속에 있는 그런 뭐 전갈과도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고 상대방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그 평화 공존 사상이 굉장히 좀 뿌리 있게 그 내려앉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갖고 유럽 통합과 그런 또 이제 문화를 확산하면서 오늘날 독일이 정말 이제 유럽에서 강대국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을 좀 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건 오늘날까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1차 세계대전이 오늘날 독일 또 그 다른 나라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 weiß ja immer nicht, was wäre gewesen, wenn. 역사라는 거에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혹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딱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1차 대전이 없었다면 1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혹은 독일의 뭐 공산주의 혁명이 크게 성공을 했다면 어땠을까?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패권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저자분께서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1차 대전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또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이 있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동서독으로 나뉘었을 때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서 뭐 구서독에서는 아직까지 좌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당이 한 번도 권력을 잡은 적이 없고 뭐 구동독에서는 50년 이상 뭐 서독 그 자유주의 그가 한 번도 투표에서 이긴 적이 없고 이제 이런 영향들이 현재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친 1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소년 때요, 10대 때 그 세계사를 배우면서 1차 세계대전 내용을 접했을 때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걸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지? 이건 유럽에서의 전쟁이고 나중에 미국 정도가 가세한 그건 뭐 서방 국가들의 전쟁인데 이걸 왜 세계전쟁으로 부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부분적으로 알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결코 유럽 내에서 또 나중에 그 독일과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세계 전쟁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so interessant. 재미있게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큰 전쟁, The Great War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 또한 세계대전으로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1914년에 예를 들면 영국이 이제 독일 식민지였던 토고를 침공해서 이제 토고를 뺏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아시아에 있던 식민지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고 1차 대전을 부를 수 있다고 보시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세계 1차 세계대전을 그레이트 워, 뭐 대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유럽 통합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였을 텐데요. 이런 1차 세계대전을 갖다 표현을 좀 통일하자 이런 논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Nicht, dass ich wüsste. Und 본인이 아신 한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국에서 The Great War이라고 하는 데는 승전국으로서 The Great 이라는 단어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위대한 긍정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좀 그거를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신다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 그 참전했던 용사들한테 주어졌던 메달에도 문명화를 위한 뭐 위대한 전쟁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독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문명화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문명화를 가로막는 어떤 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 노력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1차 대전 그 발발 100년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비교적 좀 명쾌한 설명이 가능했다면 1차 세계대전은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 사라예보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독일에서도 학교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을 배울 때 그 사라예보에 울렸던 총성이 1차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런 식의 역사적인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물밑에서 어떤 군사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을 잘 묘사한 역사책이 독일에 있는데 그 독일어 제목은 슐라프반틀러라고 하는데 이게 목류병자라는 뜻이거든요. 목류병자. 네, 그러니까 잠 들어있는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라들이 이게 과연 전쟁이 될지 어떨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물밑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것이지 사실 그 사라예보의 총성 하나만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움직임, 그런 군사적인 논리 움직임에서 그때 당시 참전국 중에 어느 한 나라도 이제 자유롭지 못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그 뭐 독일, 프랑스, 독일, 영국 그러니까 주된 그 교전국들 사이에 그 사람들의 교류 협력들 또 경제 교류 협력들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얘가 곧 나를 치겠지. 얘가 나를 치기 전에 먼저 내가 쳐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이제, 그런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망상,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목류병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최근 그 아시아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패러독스 그래가지고 아시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또 동시에 제가 나를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100년 전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일이 오늘날 그 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또 일컬어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의 예지력,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 표현을 봐도 바로 드러나는데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몇 년 후에 또 가장 그거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좀 어떠한 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so Deutschland als diejenigen, die den Ersten Weltkrieg begonnen und verloren hatten, ist ja 1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안에서 같은 민족들끼리 또 막 그 살해라거나 그런 민족 전쟁이 또 있었고 결코 다시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좀 차이점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승전국으로부터 어떠한 뭐 독일이 패전국이지만 이제 독일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이제 미국이 독일의 상황을 이제 빨리 안정시켜서 다시 평화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좀 일부러 더 노력을 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상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독일을 고립시키고 궁핍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에 따르면 그것이 2차 세계대전에 또 이어진 결과로 나온 만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독일이 좀 평화적으로 이제 국가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재건을 하는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었다. 뭐 이런 어떤 좀 취지의 설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책을 보면서 좀 재미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전쟁 특수를 누린 그 독일 기업들입니다. 예, 뭐 BMW라든지 티센크루프 이런 그 기업들이 뭐 오늘날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특수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심지어 이제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이런 어떤 부도덕한 전쟁에 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이 이제 평화 국가가 되면서 이런 대기업들이 뭐 국민들한테 좀 뭐 사과를 했다든지 혹은 뭐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한테 뭐 배상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이런 어떤 독일에서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In den letzten Jahren erst. 사실 그 기업들이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기업사에 어떤 일이 정확히 있었고 어떤 일들이 전쟁 동안에 벌어졌었고 거기에서 기업은 또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배상 시도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정작 그 전쟁에 참전하고 강제 노역을 해야 했었던 그런 당사자들이 다 이제 죽고 나서 이제서야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역사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고 우리의 과실이 무엇이었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세대들은 할 수 없는 그 세대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대들이 지금 다 떠나고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좀 그런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고 그 바로 이 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독일에서도 역사적으로 잘 이제 해소되지 않은 부분, 과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역시나 법 쪽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그 나치 전범 재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란으로 남아 있다가 이제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오히려 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Und was bei den Unternehmensgeschichten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랑 공조해서 기업에서 이제 기업사를 뭐 책으로 실제로 출판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인터넷 그런 사이트에다가 올려두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항상 기업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잃은 게 더 많았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무기 공장 같은 데가 폭격을 주로 당했으니까 우리가 잃은 게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뭐 증명이 되었다거나 아직 확실하게 뭐 선언이 내려진 부분은 아니라고 굉장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특수를 통해 성장한 기업의 문제. 이건 또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문제인 측면도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또 대기업들이 베트남 전쟁 특수를 통해서 또 성장한.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폭력의 문제. 이제 우리 류치엘 선생님께서는 전쟁 영웅 혹은 뭐 혁명 영웅 이런 어떤 좀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이 폭력을 행사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제 미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좀 드러내셨는데요. 사실 그 한국도 이 전쟁 영웅을 갖다 또 이렇게 칭송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많이 좀 안 좋아지면서 600년 전에 있었던 전쟁, 임진왜란 때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또 칭송하는 이런 문화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정당한 폭력,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를 위한 전쟁이거나 혹은 이제 부당한 폭력에 맞선, 그에 대한 무력 투쟁.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당한 폭력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Ich denke, das ist natürlich gut für Europa. 굉장히 어려운 사실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월 27일에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거를 이제 자축하는 이제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사실 더 끔찍한 일이 독일로 인해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독일을 전쟁을 통해서 막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독일의 수많은 실제로 본인은 폭력에 되게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조차도 전쟁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부상을 입었고 가족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웅이라는 거는 어떤 죄나 어떤 사회적인 잘못도 하지 않고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영웅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것을 방어했던 사람이나 측이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것에서 영웅이 과연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또 전쟁의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역설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전쟁 영웅을 기리는 문화에서는 그 전쟁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것은 이제 집총 자체를 거부하거나 군대 가서 나는 이런 끔찍한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탈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배신자로 낙인 찍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양극단의 문화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요하는, 많은 고민을 요하는 문제입니다만 좀 전쟁 문화를 기리는 데에 좀 익숙한, 좀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반문을 해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쪽에 이제 쭉 그 관심을 가지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 전쟁의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한국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 휴전 상태가 지금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많은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한국 전쟁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제 독일이 통일될 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동독이 그렇게 빨리 무너졌던 거는 사실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빨리 무너졌던 측면이 있다고 보신대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평가되기를 이제 동독 체제는 이제 구서독 체제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이제 경제적인 자유도 없었죠.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서독 사회가 동독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살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기에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서로 평화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이룬 통일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산재하고 있는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독의 실업률이 서독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동독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그런 문제들이 산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은 모르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미래의 통일 우리가 대비할 때 가장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체제에 비해서 이제 남한의 체제를 매력적이고 살기 좋고 정말 개방된 사회로 계속 유지하면서 예전에 동독 사람들이 이제 서독을 볼 때처럼 저런 체제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소비에트 유니온도 그렇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최근에 여러 아랍권 나라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체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무너졌을 때 그 위험성은 사실 누가 이렇게 미리 계산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통일을 할 때 이제 그런 점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급속하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체제가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하십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다리를 잃은 걸 기념합니다를 쓰신 니콜라스 뉘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2부 진짜 안보 방송을 쭉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부터 이 책을 가지고, 제 딸아이하고 좀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 제목 자체가 아이한테도 상당히 흥미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인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좀 훌륭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그래서 평화의 감수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이 어른들의 문화에도 확산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좀 우리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니콜라우스 리첼 선생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굉장히 매끄럽게 또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지원 선생님께도 특히 각별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진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